조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iki. 안녕하세요, 초짱입니다. 오늘은 수에즈 운하 마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들어가 볼게요. 자, 수에즈 운하 마비의 원자재 공급 불안. 수에즈 운하가 어딘지 한번 알아볼게요. 수에즈 운하는 여기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의 경계선에 있는 여기를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데요. 자,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 이집트의 밧줄,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거죠. 1869년에 개통이 됐고 유럽에서 인도양을 진출할 때 희망봉 항로보다 9,000km 단축.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럽에서 인도양을 갈 때 요렇게 이 검은 라인 있죠. 요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여기가 요 점이 희망봉이에요. 제일 최남단. 이쪽을 통해서 간다고 해서 희망봉 항로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갈 때보다 희망봉 항로로 가면 9,000km가 더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로 갔을 때 약 한 10일에서 뭐 한 12일 정도 이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한 척당 평균 통과비가 25만 달러라고 하네요. 그러면 수에즈 운하 크게 본 지도인데요. 여기가 수에즈 운하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막혀가지고 배들이 이렇게 이 점점점점 얘네들이 다 배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여기랑. 자, 이렇게 이 배 에버그린이라는 이 회사의 배가 모래 폭풍이라고는 해요. 근데 아직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원인 때문에 여기 모래사장에 이게 지금 처박힌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준설을 하고 있어요. 이 모래를 계속 파내가지고 얘를 돌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이 날이 3월 30일인데 길이 막힌 게 3월 23일이고요. 오늘이 30일인데 오늘 뚫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배를 요 밖으로 꺼냈다고 해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있던 이제 배들이 이제 여기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지금 엄청 많잖아요. 밀려 있잖아요. 이 배들이 전부 다 이제 통과가 되려면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이제 길이 막혔는데 현재 묶여 있는 선박만, 그러니까 어제 기준입니다. 3월 29일까지,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420척의 배가 묶여 있고 그러면서 시간당 4억 달러 손해 발생. 그다음에 커피가 공급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데 이 베트남 쪽에서 가려면 당연히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해야겠죠. 여기를. 근데 여기가 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커피가 유럽으로 못 가는 이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배들이 전부 다 여기 막혀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부족으로 화장지 원료인 펄프가 운송 차질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원자재 천연가스 원유 요런 애들이 유럽에서 인도양 쪽으로 오는데 5에서 10% 정도가 이 수에즈 운하를 거친다고 하네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국제 해상 원유 수송량의 10%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다고 하고 현재 1,300만 배럴의 원유랑 석유 제품이 운하 입구에서 발이 묶여 있다. 근데 이 1,300만 배럴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시죠? 어느 정도 양인지. 자, 미국이 인구가 지금 3억이라고 하죠. 이 3억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1,100만 배럴이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묶여 있는 게 1,300만 배럴이면 엄청난 양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수에즈 운하가 막힘으로 인해서 국내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러면서 각종 원자재 중에 원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국내에 정유사들이 유럽에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렇게 오게 되고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희망봉이고요. 이게 희망봉 항로고 이게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어느 정도 양을 석유를 들여와서 여기서 2차 가공을 하죠. 2차 가공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유럽으로 보내는 양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국내 정유사들이 수출 수입 물량 비중이 2% 안팎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쪽으로 우리나라 왔다가 다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게 2% 안팎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큰 피해가 없을 거란 전망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국내 정유사가 수입한 원유 비중 보면 이제 중동산,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산이 2%.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2차 가공을 해서 다시 가는 게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출 비중도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70% 정도 수출을 하고 중국에 29%, 유럽 향이 1% 미만이에요. 유럽에서 갖고 와서 다시 유럽으로 보내는 게 전체로 따지면 2% 안팎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들은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국내 정유사나 또 정부는 160일치 원유나 석유 제품을 재고로 비축해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내 빅3 조선사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죠. 얘네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얘네들이 선박 건조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있는데 여기가 거의 세계 조선 이제 선박 건조하는 공장들이 거의 여기 다 있어요. 기술력도 제일 좋고. 근데 중국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얘네들은 좌초된다. 뭐가 가운데가 이렇게 뽀개지는 이런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뉴스를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신뢰도가 내려가 있고요. 일본은 최근에 뭐 기름 유출 사고라든지 안전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방금 이게 수에즈 운하에 막혀 있는 요것도 일본 선사가 운영하는 배거든요. 배의 선주는 대만인데 이걸 운영하는 거는 일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선박 건조 수요가 몰리는 거죠. 중국에서 만들고 일본에서 만들었더니 배에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인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3사가 조선에서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엄청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박 건조가 많이 늘어나면 물론 돈은 많이 벌겠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요 정도 비용만 빠지는 거지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벌다가 뭐 200원을 벌고 요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선박 건조 수혜를 받기는 하지만 이 얘네 3사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H&M 얘네가 현대상선이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운영하는 처음에 이게 길막이 됐을 때 해상 운임 상승의 이유로 얘네 주가가 엄청 급등을 했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근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해결이 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갔던 부분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H&M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의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빅3 조선사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해요. 그럼 여기서 다음에 원유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3일부터 이제 길막 상황이 벌어진 건데 길막이 되면서 유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변동폭이 큰 거예요. 하루에 4%에서 막 5%씩 움직이더라고요. 보통 원유가 하루에 이렇게씩 움직이지 않거든요. 1에서 2%만 움직여도 엄청 많이 움직였다 하는데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수에즈나 길막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배 안에 원유들이 실려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못 가는 거죠. 여기서는 수요가 있는데 얘네들이 못 가는 거죠. 당연히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있어.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이유로 올라갔다가 이 상황이 빨리 풀릴 것 같다. 금방 이 길막이 해결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가 아니다. 다시 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러면서 지금 유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100불
갈 거다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유가가 한 65에서 70불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길막 상황과 같이 합쳐서 유가가 100불이 갈 거다 이런 낙관론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 보면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요는 증가했다. 당연히 수요는 증가는 하고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또 하나 이유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및 대규모 SOC 건설 요거예요. 텍사스에 있는 원유 공장들이 이 한파로 인해서 가동이 중지됐으니까 당연히 석유를 못 캐게 되겠죠. 또 부족한 원유 시축이 2015년에 요만큼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300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늘리면 되지 않겠냐, 시축율을 많이 늘려가지고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지금 현재 대통령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시축이 증설에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300개에서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친환경이다 보니까 못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로 보면 이게 오펙 플러스라는 기구거든요. 얘네들이 4월 달에 하루 평균 720만 배럴의 감산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4월 1일 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한 달 연장 전망이 돼요. 그러면 5월 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오펙이 뭔지 잠깐 알아보면 오펙이 중동에 이제 석유를 캐는 나라들 있죠. 이란,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얘네들이 창립을 하고 여기에 이제 몇몇 나라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는 여기서 추가가 됐는데 핵심은 얘예요. 러시아가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러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멕시코라든지 뭐 또 다른 비회원 산유국이 있긴 하지만 오펙 플러스에서 중요한 거는 러시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네 회의에서 감산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감산을 하고 증산을 하고 하는 거는 국제 유가를 얘네들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그 영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감산 정책을 계속 이제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백신이 각 나라마다 접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제 회복이 전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료라든지 배 이런 쪽에서도 많이 기름을 쓰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유가는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권 수요 증가. 중국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중국은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중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고 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지금 코로나를 극복했다 하면서 얘네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수요 증가로 이어지다 보니 국제 유가는 오르지 않겠나 수요 측면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또 다른 이유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및 대규모 SOC 건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환경 정책이 뭐냐면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전기차를 늘리자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를 늘리려면 태양광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 풍력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 전기차 충전을 하려면 전기차 충전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발전소를 대거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으려면 건설 중장비가 대거 동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건설 중장비는 뭐로 움직여요? 얘네들은 기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미국의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오히려 유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현재 있는 친환경 발전만으로는 이 태양광, 풍력, 전기차에 이런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뭐 댐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짓는다든지 여기에 쓰일 충분한 전기가 없으니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건설 중장비
얘네들이 동원이 되면서 여기서 유가를 많이 쓰게 되고 기름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유가가 100불까지 가겠다 이런 낙관론이 확산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비관론 측은 산유국 아까 오펙 있었죠. 오펙 플러스도 있었고 얘네들이 지속적인 감산을 할 것인지 아직 4월 1일 회의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이것도 해봐야 5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이후에 경제가 살아날지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반대 진영에 있는 이란 앙숙이죠. 얘네들이 원유 수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고 얘네도 기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유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면 어쨌든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유가는 하락하지 않겠냐 비관론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의견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요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국제 유가는 이런 수요보다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공급이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폭이 크다. 이런 정치적 요인이 뭐냐? 보통 나라 간의 국제 간의 분쟁, 뭐 심하면 뭐 전쟁 또는 무역 제재 뭐 요런 것들이거든요. 요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이란을 제재를 하고 뭐 얘네들이 이란이 뭐 핵을 갖고 있고 이거 갖고 핵 갖고 뭐 깝치니까 미국의 형님이 이놈 시끼 안 돼 그러면서 이란이 이제 석유를 수출하려고 하면 받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야. 너네 이란 거 받으면은 너네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일예로 우리도 지금 이란 거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일단 허락은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란 걸 받고 있는데 우리가 원유를 받았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란에다가. 근데 이란에 못 주고 있어요. 미국이 주지 말라고 해서 원유는 받아놓고. 그랬더니 이란이 돈 줘라. 근데 미국이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제재를 취한다는 거죠.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원유는 공급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얘네들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러시아도 원유 생산국이죠. 얘네도 감산으로 공급량을 떨어뜨리면서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게 오펙 플러스에 러시아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렇게 중동의 이라크의 뭐 쿠르드 자치정부 분리 독립 움직임 뭐 얘네가 하면서 이제 유전 있는 부분을 얘네가 먹게 되면 이거는 지네들이 쓰겠죠. 뭐 수출을 안 하고 수출을 한다고 해도 이제 불법적으로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뭐 나이지리아 반군의 뭐 석유 시설 파괴 위협 뭐 사막에서 유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요거를 갖다 다 파괴를 하면 원유를 못 뽑아 올리잖아요. 이러면서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베네수엘라도 원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예, 대표적인 나라인데 얘네가 원유 수출이 거의 전 세계 3위인가 정도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미얀마처럼 반정부군하고 정부군하고 이제 싸웠는데 그 뒷배를 미국하고 러시아가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도 되게 잘 살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파산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파산이 된 이유가 얘네들은 얘기를 하기를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파산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뒷 배경으로 가다 보면 이 미국이 꼴 보기 싫은 거죠. 이런 반정부 시위군이라 러시아는 이쪽을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은 정부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정부 얘네들이 정권을 잡았었어요. 그다음에 미국은 너네 알았어 하면서 미국이 한 게 원유를 캐기 시작하고 플러스 뭐 셰일 오일이라는 거를 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국도 원유를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셰일 오일까지 판매를 하다 보니 공급량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면 원유 가격은 내려가게 되죠. 이거를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이거 원유 팔아 먹고 사는데 이제는 원유 팔아서 먹고 살 수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워낙 원유 가격이 내려가서. 예,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거는 이 복지 때문에
무리한 복지 때문에 망했다 하는데 요런 이유도 있으니까 이건 팁으로 하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요인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에 투자하는 게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거든요. 예상도 안 되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정말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혜주 운하로부터 지금 이 원자재 공급 불안, 그 중에 원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